담긴 자료, 농정대전안 요구안을 미리 좀 입수했는데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좀 살기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거의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뭐냐면 기대가 어떻게 배신감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아, 기대가 배신감으로. 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가 책임 농정이라는 말을 했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고 또 기대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후퇴하는 걸 보면서요. 그 희망이 깊은 좌절감, 심지어는 분노로 바뀐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요구안을 그냥 항목별로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어쩌면 다른 방식의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하나의 청사진은 아닌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요구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네, 그렇죠. 바로 송미령 장관의 파면입니다. 보통은 정책이나 예산을 먼저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첫 번째 요구가 사람을 바꾸라는 것일까? 이건 다른 모든 정책적 요구들이 현 농정 책임자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죠.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자료의 표현이 아주 격해요. 장관 유임 발표를 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고 하거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그 이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후퇴하고 수학기에 뜬금없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떨어뜨리고 또 물가 잡는다는 핑계로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걸 보면서 이전 정부랑 다를 게 뭐냐는 생각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걸 실행하는 리더십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자료에 나오는 내란 농정이라는 단어는 와, 정말 섬뜩할 정도인데?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농민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정말요? 내란이라는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선 식량 주권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인데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바로 그 근간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내란 수준의 행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6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조차 이 장관 파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배수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신뢰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가장 중요하죠. 쌀 한 공기 300원, 나라가 8만 원 보장이라는 구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지난 20년간 임금은 3배 넘게 올랐는데 쌀값은 고작 0.3배 올랐다. 잠깐만요. 3배가 아니라 0.3배요? 네, 0.3배. 이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 와, 20년 전에 쌀 한 가마니를 팔아서 벌던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절반도 못 산다는 얘기니까요. 이야. 이 숫자 하나가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왜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요구안은 단순히 가격을 보장해달라 해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유통구조로 지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락시장 같은 거대 도매시장의 독점 문제나 대형마트의 횡포를 꼬집고 있거든요. 이건 생산자인 농민도 손해보고 최종 소비자인 우리도 비싸게 사는 이 이상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이죠? 바로 공공수급 공급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공공수급 공급제? 잠깐만요. 국가가 주요 농산물 생산량의 50%까지 직접 관리하자고요? 네, 50%입니다. 이건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 아닌가요?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요구안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철학이요? 네,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식량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식량은 시장의 변덕에 맡겨둘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전기나 물처럼 국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재라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네요. 식량을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인프라, 공공 서비스로 보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가 무너져서 생산 기반이 사라지고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들의 밥상이 위협받잖아요. 맞아요. 이 극단적인 변동성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계약 재배나 약정 수매를 통해 절반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완충 역할을 하면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가격의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논리죠. 시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는 거군요. 네. 식량 안보라는 더 큰 틀에서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결국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유통구조 문제를 살펴봤는데 요구안이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튀어요.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농사 짓는 땅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공장을 정조준합니다. 이 둘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땅과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땅과 에너지? 자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언급하거든요. 이 거대한 시설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드냐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발전소는 보통 지방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국 농촌 곳곳에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요구안에 나오는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 라는 구호가 바로 이런 현실을 말하는 거죠. 전기 식민지야? 네,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농촌이 전자파와 경관 훼손, 땅값 하락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와, 전기 식민지라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쓰는 전기의 비용을 농촌이 대신 치르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에너지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농지법 계약 중단 요구도 함께 나오거든요. 이건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 바로 농지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농촌 공간이 희생되고 다른 하나는 개발과 투기를 위해 농지가 희생되는 거죠. 그런 연결점이 있군요. 2021년에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 터졌을 때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발이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겨우 막아놨더니 다시 투기판을 열어주려는 거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지를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보는 시각,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인 거죠.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요구를 합쳐보면 더 큰 그림이 보여요.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는가? 첨단 산업을 위해 농촌의 환경을, 도시개발과 부동산 이익을 위해 식량 주권의 기반인 농지를 희생시키는 이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발전의 방식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군요. 식량과 반도체를 맞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네요. 이쯤 되니 이 요구안이 정말 농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이제 요구안은 국내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통제하기 더 어려운 거대한 위협들로 시야를 넓힙니다. 바로 기후재난 문제입니다.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된 위기죠. 특히 농업은 날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가뭄, 홍수, 폭염, 냉해. 네, 이런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닥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대책을 세워달라가 아니라 농민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으라고 요구하고요. 더 중요한 건 돈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5%를 농업 예산으로 확보하라. 이 수치를 딱 못 박아 제시했어요. 5%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죠? 현재 농업 예산 비중이 2.75% 수준인데 자료에 따르면 이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해요.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요? 네. 재난이 터지면 사후적으로 보상해주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맞게 농업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5%는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로 보고 그에 걸맞은 예산을 책정하라는 요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구사항은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국제 관계로 넘어가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탈 저지, 개방농정 철폐라는 구호가 나오는데 이건 뭘 겨냥한 건가요? 최근에 있었던 한미 핵심 협상 결과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협상을 두고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검역 조건 포기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 이외의 수입 장벽들이 대거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L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검역 절차가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이에요. L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군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검역 시스템이 작동해왔는데 이 마지막 보루마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식탁의 안전과 우리 농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주권마저 내어준다면 국가의 식량 주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개방농정 기조 자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귀결되는 거고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었죠? 이것이 단순한 불만 목록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인가? 이건 명백히 후자네요. 장관 파면이라는 정치적 요구부터 쌀값이라는 경제적 요구, 반도체 공장과 얽힌 국토 이용 문제, 나아가 기후위기와 국제 무역 질서까지 농업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전부 관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요구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농업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절규라. 네, 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우방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농업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구조. 이걸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발전도 사상 노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자료는 물론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미래의 그림 속에 식량과 농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